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준입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금은 유튜브 라이브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고위 간부들의 대면 보고를 직접 받지 않는다는 보도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그런 비민주성을 생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면서 언론의 공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멋대로 상상하고 단정짓고 비방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몇 시간 뒤에 또 글을 하나 또 올려서 하다 안 되니까 말 없는 문고리 탓을 한다. 이 오보 시정을 요청하며 아니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화가 났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도된 내용이 조금 본인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 어렵던 것 같습니다. 간부들의 대면 보고를 직접 안 받는다고 하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네, 아무튼요. 네. 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에 조금 종합을 해보면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 간부들의 이 대면 보고 대신에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대부분 정책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법무부 고위 간부가 장관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고 사항을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뭐 직급 체계도 어긋난다라는 게 주장이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이 보좌관이 최근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추 장관의 입장문 초안이 지금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등한테 유출됐다는 의혹에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그래서 또 다수의 익명의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서 장관실에 보고를 하고 싶다는 요청을 올리면 대부분 거절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실에도 문고리 권력이 있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 문고리 권력이 이른바 공지문화 유출의 장본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 얘기가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최강욱 대표의 그 미리 이제 SNS 통해서 공개됐던 거, 본인은 이제 최민희 의원한테 받는 거다 한데 어쨌든 간에 최민희 의원한테 먼저 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건데 직책이 중요해요. 정책보좌관입니다. 네. 정책보좌관은 장관을 직접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만약에 뭐 정말 모든 걸 맡고 보고나 이런 것들을 국장이나 실국장이 있거든요. 법무부에 실국장의 보고 같은 것들을 막았다면 이제 이게 이제 뉴스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와서는 보고 자체도 어떤 전자문서라든지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 예컨대 박근혜 정부 당시 때 그때 문고리에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없고요. 네. 또 그렇게 진행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보도 자체가 최강욱 대표의 그 SNS 된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보도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그 뭐 이제 그 공지문화 유출 네, 의혹 그거죠. 네. 뭐 사실은. 결국 이 이야기가 이제 하려고 이제 같은데요. 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보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해서 머니투데이에 뭐 추가 보도가 나오거나 뭐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기사가 뭐 고쳐진 것도 아니거든요. 아직.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렇게 국장이나 실장이 와서 저 네. 장관님 1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네. 뭐 그렇게 이제 기자하고 취재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아니 근데 추측성 보도를 저 가는 다른 거 다 관두고 공지문화과 관련된 거라면 금방 확인되는 거 아닌가요? 금방 왜 그러냐면 확인됩니다. 예. 당시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잖아요. 산사 있었죠. 메신저로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네. 네, 그렇죠. 그럼 누구랑 왔다 갔다 했는지 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예,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근데 네. 이제 추 장관도 본인이 이제 산사에 있었던 거 이제 로비를 막기 위한 것이 다른 의도가 아니었다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민원연도 지금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을 했다고요? 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이 공지를 했는데요. 민원연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정 기자 측이 수사심의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고발인으로서 적극적 의사표명을 위해 별도로 신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의자가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단호한 반대 표명과 함께 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계속 진행 등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도대체 다 그- 들어갑니다 이제. 이동재 기자 쪽에서도 했고 했고요. 이철 전 대표 쪽에서도 했고 네. 이번에 민원연까지 하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세 군데에서 이제 변호인들이 다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검찰 수사팀 그렇죠. 또 오는 거고 그렇죠. 네 아. 팀이 다 온다고 이런 경우도 뭐 잘 저는 없지요. 보다 처음 보는 경우죠. 저도 처음 봅니다. 사심위가 잘 소집도 안 될 뿐더러 네. 된다 하더라도
변호인 피의자 아니면 검찰 이 두 팀이 이제 하는 건데 지금 같이 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네 개의 팀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네. 다 모이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튼 민원연은 이동재 기자 쪽에서 이제 신청을 했고 하면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겠다. 그것 때문에 간 그렇죠. 거거든요. 이런 취지인 민원연은요. 거죠. 예, 네. 이동재 기자 측하고 반대되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러면 또 그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민원연이 요청한 이것도 그 수용할지 말지를 또 그러니까 심의하는 절차를 또 거치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해야 되는데 예. 아마 이미 지금 열기로 했기 때문에 예. 추가로 아마 그냥 참여시키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신청을 했던 거는 오늘 이제 부의심의위가 열려가지고 심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후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마 이제 다른 보도들을 보면 다 병합해가지고 결국 되지 합쳐서 않겠느냐. 그럴 네. 거예요. 아 그런 오늘 거예요. 열니까 부의심의위원회가? 예, 오늘입니다. 그럼 뭐 같이 오늘 같이 보니까 할것 심의될 같아요.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네네. 예. 근데 받아들인다면 사자 사자 되면 네, 사자 대면이 되는 거네요. 사자 그렇게 심의 되는 거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이 참, 뭐라고 이게? 그만큼 뜨거워지고 있다는 네. 뭐 반증 이 정도로밖에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국내에 코로나19 항체 보유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사태가 어쩔 수 없이 장기화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어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코로나19 중화 항체 형성 여부를 조사한 중간 결과를 보면 검사 대상자 3,055명 중 0.033%인 단 한 명만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은 그 면역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되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라면. 그렇죠. 집단 면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 유용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한 앞으로 1, 2년 정도는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 유행을 지속해서 억제해 나가며 일상생활과 방역 관리를 조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죠. 네, 지금 지난달 28일부터 11일까지 기준으로 2주 동안 일일 평균 이 신규 확진자를 보면 31.7명이었습니다. 네. 그 지난 2주가 28.8명이었는데 비교하면 30명을 넘어서 조금 증가를 한 겁니다. 네.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명 정도 수준인데요. 그 직전 2주 정도에 비하면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광주와 대전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비수도권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파 속도와 깜깜이 전파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무튼 집단 면역 형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으면 백신이나 치료제 외에는 없으면 지금 안 방법이 된다는 없다라는 건데 네, 그럼 그렇죠. 어디까지 개발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식약처가 지난 11일 기준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국내 임상 시험은 총 12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치료제 관련 2건의 임상 시험이 추가로 승인됐고 5건이 종료가 된 건데요. 진행 중인 건은 임상이 10건, 백신은 변동 없이 2건이 승인돼 임상이 진행 중이고요. 이게 종료된 것 중에는 이제 불가하다고 해서 안 된 것도 있지만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례 수입을 해가지고 중증 환자들에게 투여가 되었는데 호전된 환자가 9명, 효과를 판단하기 힘든 환자가 15명, 악화된 환자도 3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는 8월에는 5천여 명분의 백신이 수입될 예정입니다. 이게 뭐 지금 백신 개발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상용화가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보도가 엇갈리기 때문에 어떤 거 뭐 그거를 낙관적으로 믿고 지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게 간단히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날 성질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이거잖아요. 절대 아닌 건 확실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올해 안에 끝나지 않는다 수준이 아니라 지금 뭐 1, 2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박능우 장관 직접 얘기한 거니까요. 예. 3,000명 중에 한 명인데 우리나라가 좀 더 그 항체 보유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서. 이건 좀 네. 역설적으로 그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그러니까 노출 자체가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믿는 대신에 그러니까 북유럽처럼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뭔가 직접 바이러스와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뭐 스웨덴 애초부터 같은 경우. 스웨덴이요. 그렇죠. 예. 애초에 철저하게 막는 결과로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예상된 결과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대응 체계대로 쭉 가야 된다. 이 방향성을 좀 더 확실하게 박 장관이 강조를 한 게 아닌가. 결국은 정리를 하면은 지금 느슨해질 이유도 없고 그렇죠. 뉴스에서 느슨해졌다면 큰일 난다 이런 안 되고 이야기잖아요.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이게 뭐 이제나 저제나 혹시라도 이게 이제 종료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심은 아예 이제 그 깨끗이 접는 게 속 네. 편하고 오히려 이 생활 속 방역을 좀 더 강화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좀 의학 당국이 좀 이 백신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해주는 거 외에는 현재로 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제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성계가 사법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N번방에 분노하는 사람들, 또 모두의 페미니즘 등 21개 여성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법원대로 앞에서 다시 쓰는 사법정의라면서 사법부 규탄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버닝썬, N번방, 그리고 최근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등을 두고 연일 지금 규탄, 대회, 집회,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조금 옮겨보자면요. 이 성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도 공범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법부가 지금까지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예. 어제 이제 권기면영 그 여성학자 예. 유명하신 페미니스트시죠. 예. 이분이 얘기한 내용을 조금 옮겨보면 판사들의 동정심이 해당 아동 성착취물을 통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왜 전혀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물으면서 사법부가 아동 성착취를 용인하고 방조한 공범이다라고 예. 덧붙였습니다. 또 이날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에 대한 연대 발언 등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 손정우 사건을 검찰이 경찰에 넘겼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기고 수사지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손 씨의 아버지가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했던 내용인데 예. 앞서 검찰이 이 사건을 경제범죄전담부에 배당을 했다가 지난 6일에 이제 법원의 송환 불허 결정이 나오면서 재배당을 한 건데요. 예. 검찰 관계자는 이제 2017, 2018년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그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관련자 추가 수사를 수사지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좀 확인을 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이제 그 경찰에 넘긴 그 사건은 손정우의 아버지가 고소한 그렇죠. 건인 거고, 네, 네. 그렇죠. 다른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수사는 이미 예전에 종료가 됐었고 네. 그 경찰에서 넘긴 그러니까 200여 명들 중에서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유죄 판결이 나온 거는 43명이라고 합니다. 법원까지 그러니까 가서. 이 그 인도 불허 결정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웰컴 투 비디오에서 내려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아니라는 것이고, 사실상 없었다는 사실상 거죠. 종료가 됐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지금 하는 거는 범죄 수익 관련된 은닉 규제법 이거만 지금 새롭게 조사를 한다는 거고. 일단 그러면 일단 좀 저도 좀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네. 그거는 어떤 그 사법 주권의 문제이니까 일단 그 종료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때 보도된 데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사실에 기초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좀 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확히 좀 보지를 못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중요한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팩트는 사실 그 수사는 종료가 됐고 손정우 아버지가 고발한 그 부분, 네. 그 부분을 새롭게 조사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저도 이건 별건이다. 네. 별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인도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고소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좀 그렇게 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네, 어떻게 근데 봐야 되나요? 다행히도 이제 만약에 고소를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신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사는 이제 그대로 진행이 갈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만약에 이 수사로 인해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만약에 손정우 씨에 대한 재송환, 그러니까 송환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국내에 처벌받지 않은 범죄여야만 이게 성립이 가능한 건데 자금 세탁과 관련해 가지고 남은 혐의가 그거였거든요. 이 만약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국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또 재송환을 요청했을 경우에 그게 좀 불리해지는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다시 재항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럼 만약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그렇죠.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뒤에 옛날 사건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소급 지금 적용이 단심이거든요. 좀 지금은 예. 단심인데 뭐 2심으로 한다. 음. 근데 이제 그는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해서 할 수 근데 있지. 아니 그 지금 송영길 의원이 그 발의한 그 법안을 보면 2019년인가요? 요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적용하는 범위가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그게 그러니까 아마 좀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예, 위헌적 소지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인적을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기 좀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예. 통과 가능성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손정호 관련해서는 이 송환 자체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이제 한국 내에서 재판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요 사건. 그러면 범죄 수익 은닉 그럼 규제법 위반.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이제 그 인도가 이제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라고 본다면 아버지가 고소한 건 먹혔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수사를 해서 예. 이거에 대해서 더 단죄를 내리는 거 외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 이런 사실 말씀이신가요? 지금 상황이라면 그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그 부분을 좀 그것도 뭐 형이 셉니다. 세기 때문에 근데 센데 실제적으로는 세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기관이 좀 열심히 하는 수가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뉴스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게 애당초 손정우를 수사할 때 그 검찰이나 경찰과 법무부 같은 경우 수사를 좀 철저히 했느냐 오히려 적용 죄목 부분이 그렇죠. 누락이 됐던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함께 네. 나오더라고요. 같이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함께 나오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그리고 박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